네, 안녕하세요. 심리치료 코칭 2주차 2교시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는 우리가 요 인성 검사가 저희 인성 검사가 또는 인성이 이런 프로이드 이론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프로이드의 이 방어 기제의 의미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방어 기제를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의 내용은 방어 기제의 의미와 특성, 그리고 방어 기제의 유형, 방어 기제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하고, 학습의 목표로는 이러한 방어 기제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고 방어 기제의 유형을 이해하며 방어 기제의 종류를 좀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방어 기제의 의미와 특성을 살펴보면 일단 방어 기제의 의미는 안나 프로이트가 이제 이야기를 처음에 했었는데요. 이 안나 프로이트는 정신 분석자로서 어떤 정신 역동적인 방어 기제에 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엔 내적 갈등,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 변덕스러운 행동 등의 어떤 본능적 욕구가 증가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이 증가하게 된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특히 중학교 때 상당히 어떤 정신적인 정서적 불안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떤 가정도 싫고 집안의 환경 때문에 그래서 매일 밖으로 나가서 어떤 별로 까부는 친구들과 많이 돌아다니기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너무나 답답해서. 그래서 글을 엄청 쓴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시간이 갈수록 뭐 A4 한 장, 두 장은 굉장히 쉽게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한데 이게 시간이 너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 시로 한번 만들어 보자. 글을 그때는 시라고 생각을 않고 한번 이 많은 것을 글을 줄여보자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줄여서 쓰다 보니까 어떤 신변잡비의 시라고 할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그래서 어떤 뭐 고등학교 때는 장미에 대한 시를 쓰려고 학교에 쭉 피어 있는 장미를 새벽에 와서도 보고 점심 때 또 보고 저녁 때 또 보고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관찰하고 그 시를 쓴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중고등학교 때는 이런 그 시로 글로 저의 방어 기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불안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원초와 자아, 초자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아는 온갖 종류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어 기제란 이런 자아가 불안에 대처할 때 사용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마음의 평정을 원하지만 이런 외적 사건들이 이를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어 기제는 이럴 때 나타나는 불안을 줄이고자 내적 외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방어 기제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방어 기제는 무의식 수준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스트레스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충동들을 타협시키며 어떤 내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기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어떤 무의식적으로 선택되는 자동적인 자아 기능이 바로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합리화와 같은 방어 기제는 어떤 긍정적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방어 기제의 특성은 첫 번째, 이제 자아의 방어 기제는 불안에 대처하는 비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비합리적인 방법이냐라고 하면 이 방어 기제의 사용은 현실을 왜곡하고 숨기고 부정하고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 발달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제 비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자아의 방어 기제는 보다 효과적인 자아 활동에 그 이용될 수 있는 에너지를 또 속박하는 거죠. 즉 방어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자아를 지배하고 또 자아의 어떤 유연성과 적응력을 감소시키죠. 또한 이 또 방어가 실패하게 되면 자아는 또 의지할 곳이 없어지죠. 다시 불안에 압도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관계가 얽혀져 있는데 그렇지만 이 방어의 실패가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성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절한 방어 기제는 자아를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잘 쓰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런 시나 글을 쓴 걸로 저희 아마 방어 기제를 어떤 승화시킨 것 같아요. 승화 방법으로. 자, 그러면 자아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이런 그 세 가지를 크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위험을 직접적으로 극복하는 거. 사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셋째는 왜곡하는 방법을 통해 불안을 감소시키려 하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방법을 통해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은 그 성격 발달을 방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 요인이 생기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대응 전략을 나오게 되죠. 우리 마음속에 이 대응 전략이라는 것이 바로 방어 기제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실패하면 불안이 생기죠. 지나치면 또 그 계속 현실을 왜곡하게 되니까 어떤 그 다른 측면이 성격 발달을 좀 방해하게 되겠죠. 자, 방어 기제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만형 기제, 대체형 기제, 도피형 기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기만형 기제는 그 자신의 불안이나 의협이 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기의 감정이나 태도를 변경시키는 거죠. 합리화라든지 억압,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이 안 나게 밑으로 내리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집어넣는 거죠. 자, 억제는 자기가 알면서 못 올라오도록 누르는 거고, 억압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투사라든지 어떤 주지와 이런 것이 기만형 기제라고 하고, 대체형 기제는 어떤 욕구 충족 과정에서 장애가 나타날 때 다른 목표를 세워 불안을 해소시키는 것이죠. 어떤 보상이라든지 치환이라든지 반동 형성이라든지 승화라든지 자기 중심성 등 이런 어떤 방어 기제를 써서, 또 도피형 기제는 도피를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죠. 공상, 티행, 동일시, 현실 부정, 운동성 히스테리 이런 것이 바로 도피형 기제에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방어 기제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동일시를 볼 수 있어요. 동일시는 그 외부 대상의 성질을 자신의 성격에 통합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훌륭한 사람과 같게 생각하는 심리 현상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열등감에 대한 스트레스에 사용되는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굉장히 못났어요. 내 친구가 잘났어. 그 친구 내 친구야. 뭐 이런 것도 그 친구와 동일시하는 것도 바로 그것도 방어 기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어떤 열등감을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만드는 거.
이거에 대한 우리가 사례를 간단히 보면은 그 아이가 부모를 닮은 이유는 부모의 특성들을 자신의 것으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남궁기 때 그 남자 아이가 겪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아 아이가 겪는 엘렉트 컴플렉스, 이것도 역시 나중에는 결국은 부모와 동일시를 통해서 부모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부모가 착해야 효자가 난다고 하는 거, 정말 맞는 얘기는 같아요. 또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야 자식도 부모에게 잘하지, 부모가 잘 못하면 자식도 나중에 부모한테 그렇게 한다. 대부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뱁새가 황새 따라 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이거 동일시고요. 또 동일시 중에서도 자도치적 동일시, 그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동일시하려는 거, 또 선수를 알아본다는 거, 이런 것이 이제는 자도치적 동일시가 아닌가. 그 사례로 보면은 캐딜락 가진 사람은 캐딜락 가진 사람과 동일시하고 그런 가능성이 크고, 또 자신을 닮은 대상을 사랑하는 거. 자신을 닮은 대상을 나는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랑하게 되는 것은 자아도취적 동일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 자아도취는 물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진, 그러니까 나르시스의 신화에서 나온 말로서 어떤 자기 애를 가리키는 프로이트의 용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목표지향적 동일시. 이런 주로 좌절을 느끼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요, 그 성공한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것을 목표지향적 동일시라고 합니다. 또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목표에 도달한 사람과 동일시하는 거. 이거 사례를 한번 보면은 연애에 성공한 사람을 모방한다든지, 유명한 사람과 사귀기만 해도 만족하는 거, 또 관객이 멋진 주인공이나 악한가도 동일시하여 이런 대리만족을 하는 거, 또 돈은 많은데 배운 게 좀 없어요. 근데 한 친구는 돈은 없는데 많이 배웠어. 그러면은 이 돈이 많고 못 배운 친구가 이 돈이 없고 많이 배운 친구를 사실상 무시 못해요. 그래서 내 친구 뭐 박사야, 교수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자기가 목표 지향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그것도 방어 기제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상 상실의 동일시는 상실했거나 소유할 수 없는 대상을 자기 것으로 동화하는 것이죠. 부모의 별거나 사망으로 잃어버린 부모의 기억이나 모습에 따라 자기 성격을 형성한다든지, 부모의 사랑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흔히 볼 수 있듯이 부모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며 사랑을 다시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일시의 마지막, 이제 공격자와의 동일시. 나를 공격하는 사람과 나 자신이 동일시되는 현상. 자, 이거는 흔히 있는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에게 학대받고 자란 아이들은 커서 똑같이 술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폭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박사 논문 때 이제 아버지 특성을 그 특성 검사지를 만들면서 아버지에 대한 연구를 좀 했었는데, 대개 이제는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폭력형 아빠라든지 뭐 정서 단절성 아빠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그 아버지가 술 먹고 폭행하고 막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나도 때리고 싶다, 나도 술 마시고 싶다,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이 저는 어떤 공격자의 동의시를 통해서 아빠를 닮아가는 것이죠. 자, T행은 이런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그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는 거죠. 성인들이 담배 피고 술을 마시고 껌을 씹고 과속 운전을 하고 도박하는 것은 어떤 현실적 사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이제 T행의 정의라고 볼 수 있고요. T행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례죠. 동생이 태어난 뒤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 이거는 이제 관심 끌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죠. 어려운 부탁을 할 경우 어린이처럼 말하거나 손가락을 입에 무는 행동. 이런 경우도 있죠. 네. 그다음에 현실 부정. 불쾌하고 위협이 되는 현실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을 거부함으로써 자아를 지키려는 기제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럴 리가 없다. 그것은 잘못된 것일 것이야. 기막고 방울 도둑질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 부정하는 거고, 전치는 에너지가 한 대상으로부터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적대감에 대한 스트레스에 사용되는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자,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나고 집에 와서는 상사 대신 가족에게 화를 내는 것이죠. 또 이 부모 꾸지람을 들은 아이가 에이 가만히 있는 강아지를 때려서 분노를 해결해 주는 거죠. 이런 것이 전치 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아빠의 특성에 대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멘토성 아빠라고 하는 아빠는 밖에서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사업에 망해도 또는 직장에 쫓겨났어도 집에 오면은 늘 변함없는 마음을 자식에게 베푸는 것이 멘토성 아빠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방어 기제는 사실상 별로 안 좋은 것이죠. 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보상. 한 영역에서 그 좌절을 다른 영역에서 충족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거나 자존심을 고양시켜 보는 것이죠. 작은 고추가 더 맵다. 사실 저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작은 고추.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은 나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또 뭐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키높이 구두 신고 키 큰 것처럼 행동한다든지 실패나 열등감에 대한 스트레스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보상이다라고 합니다. 반동 형성. 네, 용납할 수 없는 이런 감정이나 충동 또는 이제 성향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대감에 대한 스트레스에 사용되는 것인데 어떤 자식에 대한 분노 감정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거, 이것도 반동 형성.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든지 방귀 끼고 성낸다. 이것도 반동 형성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반대로. 그 다음에 이제 승화. 에너지를 지적이고 인도주의적이며 문화적이거나 예술적인 것으로 돌리는 것이죠. 시를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조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대변으로 장난하고 싶은 유아기의 그 학문기적인 충동이 어떤 진흙을 조각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것도 승화의 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사례적으로 보면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돈나, 이것도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승화된 거라고 합니다. 또 셰익스피어 해곡, 이건 어떤 동성애적 욕구 승화가 이제는 나타나는 해곡이고, 구분나무가 선산을 시킨다. 이것도 이제 승화로 나타난 사례다. 자, 억압은 우리가 용납되지 않는 욕구나 충동, 어떤 사고 등이 의식 밖으로 밀려나 그냥 무의식 속에 잠기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잠기는 겁니다. 이게 억압인데, 그래서 기억을 상실한다든지 금지된 성욕, 그리고 및 성행위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거, 뭐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 쪽에 집어넣는 것이 이제 억압에 해당이 되고, 억제는 아주 의태롭고 불안을 야기하는 스트레스를 일단 의식적으로 무의식의 영역으로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영역으로 가는 거고, 이 억제는 의식적으로 무의식 영역으로 배제한다는 것이 좀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내일까지 이 문제는 걱정하지 말자. 의식적으로 자꾸 걱정을 늦추는 거죠. 밤길 혼자 걸어 무서운 생각을 잊으려고 노래를 막 부르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억제에 해당이 된다. 투사는 어떤 용납할 수 없는 자신 내부의 문제나 결점의 원인이 자기 외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관계 망상, 피해 망상이라든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든지, 나는 너를 미워한다, 내가 나를 미워한다, 뭐 이거나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실패, 죄책감, 금지된 성욕 및 성행위에 대한 스트레스, 이것도 역시 사용된다는 것. 투사도 자기가 음탄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자기 남편 또는 뭐 자기 부인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투사죠. 그런 어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남에게 이제는 투사하는 거예요. 합리화는 이런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충동이나 행동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그럴듯한 설명이나 이유를 대는 것이죠. 유명한 그 이수부와의 심포도가 있죠. 먹고는 싶으나 키가 작아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보면서 에이, 심포도기 때문에 안 먹겠어 라고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자, 이제 주지화인데요. 주지화는 어떤 인지적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주지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을 괴롭힐 때 그로 인한 속상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 상대가 자신을 괴롭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을 해서 이런 불편한 감정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뭐 주지하다. 그리고 이제 고착은 어떤 스트레스에 부딪힐 때 인격 발달 과정이 중단된 상태를 고착이라 한다. 자, 졸업을 맞이하여 근심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으로 미래를 본다. 이럴 수 있어요. 요즘 대학생들 또 취업도 안 되고 하면, 또 학교에 입학해 처음 등교할 때 대부분의 어린이가 약간 걱정하죠. 어떻게 이걸 학교를 다닐까. 그래서 이 고착된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의협감, 실패, 처벌, 이런 것들이죠. 자, 투입은 이 투사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대상을 자기 내면의 자아체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외부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자신에게 지향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울증을 야기하는 주원인이 된다. 자, 격리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관련된 감정을 의식에서 떼어내는 것이 격리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감정과 사고를 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관련되어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어떤 무의식에 남아있는 사람이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말할 때는 슬픈 감정을 보이지 않으면서 어머니를 연상시키는 사람이 죽은 영화를 볼 때 굉장히 슬피 울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격리에 대한 사례인데, 또 지성화, 그 용납할 수 없는 소원들을 어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표출하는 가장 성숙한 방어로 간주되는 것이 이제 지성화인데, 자, 회화 및 조각과 같은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의 저변에는 어떤 무의식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정육점 주임이나 외과 의사의 직업 선택에는 이런 공격적인 충동이 작용한다고 가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신차와 심리적 갈등이 이런 감각기관이나 수의근계통 이외에 신체 증상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뭐 시험 공부를 못한 학생이 시험 전날 밤 복통으로부터 고생하는 경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저도 사실은 경제적인 컴플렉스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누가 뭐 잘된다, 뭐 땅 많이 번다 이러면 은근히 배가 아팠어요. 여러분들 배가 안 아프나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완전히 제가 좀 버렸습니다. 그 친구가 땅값이 올라갔고 뭐 30억을 받으면 뭐해? 행복하고 건강해야지. 물론 돈 많으면 행복하겠지만은
건강하지 않으면 또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긍정적으로 하니까 요즘은 뭐 누가 잘 되면 그냥 축하해줘. 축하해줘. 나는 나대로 그냥 사는 거야. 일단 건강이 최고다. 건강 지키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일단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속담의 단계 방어 기자를 한번 복습을 하면서 이 수업을 좀 마칠까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까 이거 신체에 대한 방어 기자를 쓴 거고, 똥 묻은 개가 겨 부는 게 나무란다. 이건 투사죠. 자기가 문제인 거죠. 가난할수록 기아집 짓는다. 이건 보상이고, 뱁사가 황새 따라 가랑이 찢어진다. 동일시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반동 형성이고, 종래에서 빰 맞고 한강 가서 눈을 긴다. 전치.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합리화죠. 귀 막고 방울 도적질한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고, 굳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승하. 또 방귀 끼고 성낸다. 반동 형성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 살아가면서 지금 저 사람이 이런 방어 기제를 쓰고 있구나, 이런 불안이 있구나, 나는 어떤 방어 기제를 쓰고 있는가, 자주 쓰는 방어 기제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럼 우리 2교시 이걸로 마치고 3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